주말에 에반게리온의 마지막 극장판을 봤는데요. 한참 동안 기분이 이상해져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이 애니메이션 처음 본 게 이제 막 수능 마쳤을 때인데 그 이후로 청년 시절의 제게 참 많은 영향을 미친 작품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후련하기도 하고 가만히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고등학생 때의 나를 마주하기도 하고 명치 끝이 간질간질한 게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끝내주는 애니메이션을 빌려주겠다는 친구를 찾아가 쇼핑백 가득 비디오 테이프 26개를 놓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던 그날 밤의 골목길과 사람들과 달빛과 공기 냄새가 떠오릅니다. 8월 17일 화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아유 노래 좋네요. 이현석의 학창시절 듣고 왔습니다. 김민영님, 에반게리온, 공각기동대, 에어리어 88 저 역시도 그리워지네요. 당시의 집 분위기, 친구, 아날로그 그립다, 그리워요 해주셨습니다. 좀 보셨군요. 에어리어 88이고 공중파에서도 해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고 계시는 작품이기도 하고. 강근양님, 야 에반게리온이 없어 엄청 사모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말랑말랑했던 감성은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이문표님, 아껴보려고 좀 참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후속편 또 나올 거예요. 나날이 좋아지는 날씨 덕분에 연휴 후유증이 거의 느껴지질 않는 날이네요. 마스크 없이 훌쩍 여행을 떠나던 그날을 떠올리며 아쉬움을 달래봐요 해주셨습니다. 에이 속편 안 나와요. 또 나오면 양아치지. 그래요. 마스크 없이 훌쩍 여행을 떠나던 그날. 에반게리온의 제일 중요한 주제의식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념적으로 내 안에 그냥 꽁꽁 싸매고 틀어박혀가지고 내 자신이랑 싸우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밖에 나가서 현실을 만나고 현실과 대결을 해라 라는 것인데 또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이 되게 지금 답답한 현실이죠. 하루빨리 나아지길 기도하면서.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중시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역사 속의 천문 이야기 살펴보겠고요. 과연 우리 조상님들은 하늘과 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기대해 주십시오.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을 따다 드리겠습니다. 썬킴입니다. 싫어요. 제가 가질게요. 그럼 다른 사람 주세요. 박 작가님 받으세요. 제 별. 감사합니다. 네. 뭐야? 아니 우리 김미린 청취자 김미린님께서 저 10시 반에 10시 30분쯤에 SBS 앞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한 남자분께서 커피를 들고 서둘러 길을 건너는 모습을 봤는데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과 헤어스타일을 보니 딱 박광일 작가님 같아서 속으로 오 했어요. 스치면서 봤는데도 너무 훤칠하고 멋진 모습이었는데 작가님 맞으실까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걸 딱 보시고 표현도 적절하게 해주셔서. 일단은 김미리님이 네. 이름도 미리네. 약간 은하수 같으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미리가 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리. 예, 그래서 이제 은하수를 가리키는 말 중에 용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천인데 그거를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미리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가 용이에요? 그럼 미르랑 미르에서 나온 거예요. 미르에서 미리가. 네, 그래서 미륵부를 이제 표현할 때 용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음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청취자 이윤미님께서는 썬킴 쌤 기다리고 있었어요. 쌤 목소리 들으면 왠지 힘이 나요. 유미님 스피커 가까이 오세요. 힘 드리겠습니다. 방금 힘을 주신 건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전파를 사고 합니다. 힘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역사 속의 천문 이야기인데 천문. 근데 오늘 쌍필 쌤 가져오신 아이템 보니까 오늘은 또 그 우리 한반도 역사. 자, 한반도 역사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이 박광일 작가님과 주제가 약간 겹치지 않을까 했는데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세계사를 가져오시는데. 박광일 작가님께서 정사를 얘기해 주시면 네. 거기에 딸려 있는 야사를 제가 양념을 쳐드리겠습니다. 야사를. 근데 야사가 아니더라고요. 야사예요. 아니던데. 그러니까 실록에 나온 기록들이 꽤 있던데. 아니, 실록도 야사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청취자 헷갈려서 어떡해요. 야사는 야사라고 확실히 구분해 주시기 하여간 바랍니다. 뭐 약간 그 숨겨져 있던 그 천문에 관련된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런 이야기가 실제 들으면 재밌더라고요. 요 한번 기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문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건 최근에 이제 영화 천문. 영화이겠지만요. 예. 아마 이제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한테 별을 본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라오는 건 아마 첨성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첨성대. 네. 이미 삼국유사에 네. 이거는 별을 관측하는 기구다. 라고 해서 첨성대라는 이름을 거기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름은 신라 때부터 전해져 왔을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조선시대 학자들도 그거는 별을 보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수학여행 가서 저거 보면서 저게 별을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해하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막상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한 높이가 한 10m 정도 되는데 예. 10m 위에 올라가서 보나 네. 10m 그러니까. 밑에서 보나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래서 난 어렸을 때는 이게 그냥 어떤 거대한 망원경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상력을 동원했다가 막상 가서 보면은 약간 보잘것없다는 생각에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첨성대에 많은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도대체 이게 뭘까? 그 기록이 별을 본다고 했으면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말 그대로 거기 올라가서 이제 별을 관측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건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거기서 별을 관측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별을 관측한다는 게 일종의 국정 통치 행위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거 자체가 어떤 퍼포먼스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춤을 추더라도 동네 마당에서 춤을 추느냐와 큰 무대에서 춤을 추느냐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별을 관측해서 그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을 관측하는 행위 어디에서 관측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였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시 이제 일관이라고 불렀을 그런 어떤 천문 관측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나오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정의 어떤 통치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첨성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 단면이 원형으로 된 건축물이 없습니다. 단면이 원형으로 된 것 그러네. 이게 둥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 콜라병, 음료수병하고 비슷한데 그것 자체를 굉장한 어떤 디자인 작품으로 평가를 하는 판에 현대에 있어서 고대의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별을 관측했다면 왜 이런 모양이었을까?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모양이었을까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이게 일종의 그냥 해시계의 어떤 바늘 역할을 했다. 해시계의 바늘 거대한 바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마당이 그림자를 비춰주는 거에 따라서 시간과 절기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걸 규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규표 역할을 했던 거다. 그러면은 그 뭐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었다면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아니다. 당시 신라 사람들이 알고 있던 천문에 대한 지식을 거기다 다 넣은 일종의 상징 건축물이다. 예를 들어서 창문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12줄 아래에 12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2시간 12달을 가리키는 거고 두 개를 합치면 24절기가 되니 1년을 가리키는 거고 돌의 숫자는 360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360개라는 건 1년 음력의 날짜 수하고 같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원형이라는 건 당시 사람들이 하늘은 둥글게 생각을 했으니 그렇죠. 그 원형을 이 건축물에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뭘 모르시네. 이거 우물이에요. 첨성대가 우물이라고요? 우물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물이라고 하는 게 땅에 물을 얻기 위해서 파는데 첨성대 단면을 잘 보면 이게 우물하고 비슷해요. 실제로 위에서 보면은 네모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둥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물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물이
지하와 지상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운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늘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빛이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첨성대라고 하는 거는 지상에 있다면 지상에서부터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하늘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우주 운물이다. 우주 운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통로다. 그래서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니 그런 어떤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거는 스타게이트처럼 이 시대의 왕이 하늘과 통해 있다. 선덕리 왕이 바로 하늘과 통해 있는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축물이다. 하늘과 대화한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된 논문들에 나온 내용들. 논문에서. 네. 이거 혹시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예전에 그 조르주 멜리아스의 달 세계 여행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첨성대에 사람 넣고 쏘아 올리는 거 아닐까요? 뻥 해서 그리고 달에다 꽂혀버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늘 저기 우주를 보고 와라. 이제 그 창문으로 원래 예전에 계단이 저기 뭐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영화를 만든다면 예. 거기로 이제 사다리를 두고 꼬마 애들이 올라갔는데 다른 세계로 빠지는 거죠. 게이트로. 네. 스타게이트 3편 나왔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해도 무방한 우주와 통하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제 유명한 SF 작가들이 첨성대를 몰랐기 때문에 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가요? 작가님 10,000원짜리 좀 빌려주십시오. 갚으실 거죠? 이자 10%입니다. 주머니에 늘 10,000원 정도는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감사합니다. 이 우리가 갖고 있는 10,000원짜리 예. 세종대왕 뒷면에 예. 점이 감사합니다. 이거 예, 카메라에 좀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카메라. 예. 네. 오늘 혹시 맛을 보여주시나요? 마술? 예.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로 바뀌는 그런 마술. 짜잔. 괜찮다. 근데 10,000원 지폐 10,000원짜리 뒷면을 보면은 그냥 많은 분들이 이제 점 또 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점이 아니라 이 평창 올림픽 그 개회식인가 그때도 등장했던 천상 열차 분야 지도라는 천문 지도예요, 이게요. 천문 지도다. 천문 네. 지도. 천상 열차 분야 지도가 무엇이냐? 천상은 말 그대로 하늘 위에 있는 그 모양이고 열차는 뿌뿌 이 열차가 아니라 간단히 말해서 그 황도 12궁 황도 12궁. 황도 12궁을 나타내고 분야는 뭐냐면 가만히 보면 점점점 찍혀 있는 게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별자리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때 각 나라 이름을 딴 그 별자리들이거든요. 예. 그 한마디로 천문대인데 이게 지금 국보 몇 호? 229호인가? 220 몇 호예요. 226호. 조선 태조가 이걸 만들었다고 전해져요. 태조가. 석각으로 만들어요. 돌 천문 지도죠, 이게요. 근데 이게 왜 이성계가 이 천문도를 집권하자마자 4년 만에 만들었는지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데 일단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정치적 백그라운드도 없고 인맥도 없고 일단 아버지 이자춘이랑 얼떨결에 이제 그 동북면에서 내려온 약간 듣보잡이잖아요. 당시에. 그렇죠. 예. 그리고 집권 과정도 이제 이성계가 이제 고려를 건국하는 과정도 반정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식 선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왕위에 올라가요. 애매한 쿠데타지. 그렇죠. 예. 우리 역사상 그런 방식의 왕조 교체는 유일했다고 볼 수 있는 근데 사실상 되게 평화롭고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민심이 네.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는 왕은 무조건 왕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완전 화끈하게 구테타로 집권을 했다. 그럼 정말 반정이 일어났구나. 잠깐. 공식 지금 저기 오피셜 썬킴 오피셜 쿠데타는 화끈한 것이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썬킴 선생님의 세계관이 이렇게 드러나는군요. 반정. 쿠데타는 썬킴 왈 화끈한 것이다. 여름에 하면 여름에 하면.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을 시키시네. 어쨌든 이 반정도 예.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정확하게 이제 그 공양왕으로부터 이제 선양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이제 고려 이제 백성들은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왕이 맞냐고 그래서 그걸 의식해가지고 또 이성계는 이 왕이 된 이후도 한참 동안 집에서 출퇴근을 또 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옆에 또 왕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 조례를 봤어요. 서서 했어요. 감히 여기 난 못 앉겠다고.
약간 그만큼 민심에 민감했던 거예요. 아 맞아. 그거는 기록에서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나라 이름도 처음에는 고려였어요. 맞아요. 네. 명예에서 받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그냥 나는 고려의 왕이다. 고려의 왕이다. 근데 진짜 예민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그럼요. 정말 모든 촉각이 거기 열려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렇죠. 기록에서. 근데 이렇게 집권을 했으면은 다 아시겠지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건달들도 싸울 때 하정우 씨 같이 삼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집권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 명분이 없다. 명분이 없는데 태조가 이제 집권한 후에 4년 후에 갑자기 이제 아시다시피 그 1등 공신인 권근이라는 사람이 전하 800년 전에 분실됐던 고구려의 석각 지도가 발견됐습니다. 탁본이 하나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800년 동안 사라졌던 이 천문 하늘의 지도가 지금 딱 우리 대왕께서 집권하신 후에 등장했다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태조는 그렇다. 이것은 하늘의 명이다. 나는 하늘의 뜻에 따라서 조선을 건국할 것이다. 이것을 당장 탁본이었거든요. 탁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 천문지도를 만들어라. 아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오리지널 그 태조판이거든요. 야사가 아닌데? 정사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석각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시대 때 다시 천문도를 만들었다가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근데 그게 세 개가 조선시대 때 만들어지거든요. 태조 버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세종 버전이 있고 이제 숙종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 버전은 임진들한테 이제 소실이 돼버리고 문제는 태종 버전이 오리지널 버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느 순간 실종이 돼버려요. 이런 얘기 재밌는데. 실종이 돼요. 사라져요. 이게 1960년대까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탁본은 남아있지만 어디서 발견됐을까요? 첨성대? 어디요? 첨성대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아이, 우리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전상훈 교수라고 우리나라 그 한국 과학사의 거의 뭐 넘버원이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지금은 창경궁이지만 그 60년대는 창경원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열받는 얘기인데 창경원에 딱 가보니까 이 소풍으로 온 초등학생들이 넓은 이 돌판 위에 앉아가지고 김밥을 까먹고 있었대요. 김밥을 먹고 있었다. 근데 이 전상훈 교수가 딱 촉이 있잖아요. 저 초등학생들이 앉아서 먹고 있는 돌판이 뭔가가 이상하다. 돌판 삼겹살도 아니고. 얘들아 비켜봐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실종됐던 태조 버전의 천상열차 분야지도. 헐 대박. 일제가 태조가 만든 그 우리나라 국보를 창경원에 벤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다시 그 동물원 있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자세한 이야기 2부에서 우리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별과 관련된 이름들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은하수를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개밥바라기, 2번 미리네, 3번 비린내. 일단 하나 빠지고요. 두 분 힌트. 비린내? 아니 뭐 불면 뭐 술값 오늘 네가 미리네. 뭐 이걸 미리 내고 그러지. 요즘 술값을 미리 내고 그러시나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0cm의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듣고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취자 장은주님, 여기 서대문구 미용실이에요. 손님 염색해드리고 같이 웅디 방송 듣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손님들이 웅디를 사위를 삼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말리겠네. 참 좋은, 얼마나 좋은 미용실입니까? 여기를 다들 가셔야 됩니다. 다들 가서 파마하세요. 두 분 다 가세요. 파마 지난주에 했어요. 한 거야?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청취자 홍은희 님이 미리네요. 이거 근데 지금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제주도 방언이라고 검색이 되네요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제주도 방언이라고 검색을 하는 거는 아마 이제 그 어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용을 뜻하는 미르, 그다음에 네. 이제 천을 뜻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미리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전에 은하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대체로 이제 그렇게 인용해서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당시 문헌들에도 발견이 되고. 그렇죠. 당시에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네. 거.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좀 열받는 얘기였는데 창경원에 그 벤치로 쓰이고 있었다는 그게 얘기까지 했어요. 가로 2m, 세로 한 1m 정도 되거든요.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이죠. 네네네. 그래서 정말 이거 엎어놓으면 그냥 벤치같이 보여요. 근데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석각 그냥 천문도가 네. 창경궁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황상 봤을 땐 분명히 일제가 그 태조의 국보를 그냥 벤치로 만들어버린 거냐. 다행히 찾았죠. 참 디테일해. 그런 거 보면은. 누가요? 그놈들. 그러게요. 그 한때는 디테일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이제 당시 네. 얘기하는 거죠. 네. 예, 제국주의자들. 네네. 자, 이번에 또 어디로 가볼까요? 그러게요. 뭐 창경궁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저는 이제 경복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옛날에 이제 천문을 본다라는 게 아까 이제 첨성대도 얘기했지만 이게 왕실의 왕권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왕들이 뭐가 있었냐면 관상수시 하늘을 살펴서 시간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받는다. 네,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낮에는 해, 그다음에 밤에는 별을 통해서 시간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는데 뭐 별을 이제 가지고 시간을 읽어내는 거는 얼마 전에 저희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일성정시 같은 것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간을 알아내는 게 해시계잖아요. 근데 이 해시계를 이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복궁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 편전 앞에 네. 지금도 모형이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아니 해시계는 인류가 시간을 인식한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세종 때 만들었던 앙부일구라고 해시계는 정말 특별합니다. 앙부일구. 앙부는 하늘을 바라보는 솥. 그러니까 솥이라는 뜻이고요. 일구는 해시계라는 뜻이에요. 앙부일구. 네, 솥부자. 부산할 때 부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인데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시계를 만들려면 한양의 위도를 재야 돼요. 일단 이 영침이라고 해서 이 바늘 높이를 네. 북극성을 향해서 맞춰놔야 되는데 네네네. 그 높이가 위도에 따라서 태양 높이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계를 가지고 만약에 제주도 가서 하면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지. 야, 정확하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재야 되는데 그거를 거의 정확하게 잽니다. 37도 5분을. 예. 그러니까 그걸 먼저 재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해시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아침에는 해 그림자가 길었다가 낮이 되면 해 그림자가 짧아져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길어졌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림자가 흐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파악하는데 여기 시간이 그림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폭이 크면은 그러네. 이거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잖아요. 아하. 그런데 세종대왕이 가만히 학자들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늘이 둥글면 네. 그 밑에 그림자가 표시되는데도 둥글게 표시를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앙부일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림자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세종대왕 나이스.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해시계를 만들었는데 가만히 해가 보니까 여름에는 해가 높이 뜨고 겨울에는 해가 낮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길이를 계산해서 여기다 표시를 하면 1년의 숫자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 24절기를 각각 표시를 해놔서 시계 하나만 딱 펼쳐놓으면은 달력과 그다음에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천문을 내 손 안에 내 마당 안에 둘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앙부일구예요. 최고다. 최고야 진짜.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그런 거 우리나라도 있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물을 갖고 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문헌 속에만 존재하는. 네, 우리도 그런 게 있을 거야라고 하는데. 투명 드래곤 같은 거. 네, 그런데 세종대왕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은 그
베이징 연경이죠. 네. 연경이랑 한양이랑 위도 차이가 네. 1.5인가 2도 차이인가 이것까지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그 칠정산 네. 판례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이제 백성들이 고생을 한다. 그렇죠. 중국의 것과 이제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 내신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됐던 게 사실은 북극성이에요. 그러니까 밤의 북극성을 높여서 그걸 바탕으로 그거를 삼각형 측량을 하면은 네. 한양의 위치가 나오는 거죠. 각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도라고 표현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이제 해주신 얘기는 약간 첨성대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해주신 얘기는 또 그 영화 그 천문과 또 겹쳐지기도 하네요. 겹쳐지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문이라고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천문이 정해놓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볼 일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 눈앞에 시계가 없었다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늘에 별과 해를 썬킴 선생님을 바라봐야 했던 거죠. 왜 썬킴 선생님 선. 선이 있습니까? 예. 영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아니요. 아니 들어보세요 한번. 칠정산의 칠정이 보통 그 1월 오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성이 이제 그 수금 화목토인가 그렇죠. 네. 이 그 행성이죠. 항성이 아니라 네. 이 항성 금성 화성 수성 가운데서 불길한 징조를 갖고 있는 행성이 하나 있어요. 수금지와는 행성이죠. 네? 행성이죠. 그렇죠. 행성. 행성. 태양계의 항성은 태양 하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행성 가운데서 예. 불길한 징조를 갖고 있는 행성이 뭘까요? 불길한 징조? 불길한 징조. 불길한 징조. 저게 보이면 낮에 금성. 맞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 우주를 좀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 금성 같은 경우에는 낮에 안 보여요. 근데 낮에 안 보이는데 이게 낮에 보인다는 것은 이게 그 이 사마천의 천관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사마천이 또 이런 뭐라고 거예요. 나와 있냐면 예. 원래 태양은 제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제왕의 빛을 어둡게 만들고 지가 밝아진다는 것은 낮에 금성이 이것은 제왕이 죽거나 왕조가 망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었어요. 약간 역성혁명 역성혁명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그 사마천은 이제 금성이라고도 하지만 태백성이라고도 했고 예. 그 태백 주현이라고 했거든요. 주는 이제 그 이게 볼 주자의 현은 밝을 주 현자인데 예. 태백 주현이 나타나면은 그 낮에 금성이 보이면은 왕조가 망한다. 아이고. 근데 이게 기록상 맞을 수도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록을 보면 1500년, 1590년에 1300년대 공양왕이 본 거예요. 네. 그 정도전을 불러가지고 이보게 지금 저 금성이 보이는데 이거 불길한 징조 아닌가? 그러니까 딱 그때 정말 보였구나. 그때 그 정도전이 여기서 정말 이 불길한 징조입니다. 지금 이성계라는 애가 지금 역성혁명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공양 때문에 이미 거의 스탠바이였죠. 네. 그래서 정도전이 이런 말을 해요. 공양왕한테 그 방금 말씀하신 태백 주연 그 스토리는 사마천 사기가 만든 중국 스토리라고 우리 고려엔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에는 맞지 않다. 근데 딱 2년 후에 망하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야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네요. 금성이 참 이름은 비너스고 예쁜데. 그렇죠. 새벽별. 네. 아유 근데 그게 진짜 그 사진 찍어온 걸 봤는데 그 사진 하나 찍으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결국 러시아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엄청난 고온 고압 때문에 사람은 고사하고요. 네. 진짜 너무 척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근데 지옥이야 지옥. 지옥이에요. 우리가 떠올리는 지옥. 지구도 지옥이에요. 지구는 아직 지옥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박광희 작가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록에 이 태백 주연이 네. 나타난 그 해 비슷한 해 공교롭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오사와 갑자사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발생한 해에 금성이 낮에 보였던 것이에요. 아이고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조화지 이게? 그리고 또 금성 때문에 그 갈릴레오가 이 지동설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건 아시죠? 몰라요. 에이. 얘기해줘.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아요. 다음 얘기 들어볼까요? 이렇게. 코페르니쿠스가 그 신부님이 폴란드 신부가 이 지동설을 이론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 근데 네.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묻혀버려요. 이걸 갈릴레오가 이제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게 뭐냐면 물론 그 당시 그 얼마 전에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그 안경사가 이제 망원경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걸 천체 망원경으로 만든 건 갈릴레오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갈릴레오가 금성을 본 거예요. 근데 금성이 반달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천동설에서는 금성이 반달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림자가 안 되니까. 예. 이상하다. 천동설에서 바탕으로 봤을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금성이 반달로 보일 수가 없는데 왜 반달로 보일까? 가만 보니까 그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 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을 가지고 증거를 제시한 거죠. 봐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그래서 금성이 반달로 보인다. 그러고 보면 금성이 참 그 인류 역사에 뭔가 안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그렇죠. 뭐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한 것도 그러니까 많네요. 사실은 이 5개의 그 별들만 그 따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모든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거든요. 네. 계절에 따라 돌거나 시간에 따라 도는데 네. 이 5개의 별만 따로 움직이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낸 거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칠정산이라고 하는 역법의 기초가 됐던 거였죠.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만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모든 별은 그 천문적이 그 타임랩스를 가지고 찍어 놓으면 확 돌거든요. 근데 5개 별만 따로 안 돌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칠정산 말씀하신 김에 칠정산 이제 외편 같은 경우에는 회회력이라는 이슬람력 가지고 이제 바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원나라의 수시력이고 그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칠정산인데 그럼 이슬람에서는 왜 이렇게 칼렌더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그렇지. 그렇지.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질문이다. 네. 이슬람에 5개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 네. 예. 라마단을 지켜라. 그리고 하루에 5번 기도를 해라. 메카를 보고. 메카를 향해서. 문제는 라마단은 뭐 이제 모하메드가 이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뭐 계시를 받은 그렇죠. 그 회회력의 9월인데 날짜를 계산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이슬람 제국에서 정오에 정확하게 메카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정오 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되고 메카가 방향이 어딘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회력 이슬람력이 발달한 그래서 그게 발전을 했다. 그럼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으니까 사실은 1899년의 사건이 생각이 나요. 전차가 들어왔는데 전차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은 5시에 봅세 그러면은 11시부터 1시에 네. 광화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2시간 안에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유롭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단위까지 체크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과학기구가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어떤 게 좋은 걸까? 이게 뭐 5시에 보자라고 해서 가서 한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것과 그렇죠. 정말 막 이렇게 분침 초침까지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그 앙부일보 이런 거 안 만들어졌을 때는 야 낮에 너 오래 기다렸어? 사흘밖에 안 기다렸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시간들과 관련인데 말씀하셨던 갈릴레이의 그 어떤 과학적인 성취가 사실은 조선에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이 10,000원짜리 뒷면이 사실은 전부 다 이게 천문에 관련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점점 찍혀 있는 거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가리키는 거고 네네네. 여기 있는 그 망원경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보현산 천문대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경이 큰 천문대에 있는 망원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혼천이가 있는데 네, 혼천이가 있죠. 사실은 이게 혼천식의 일부예요. 이거보다 더 커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벽장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역시 이거는 15장치를 가리키는 거고 그 안에 기계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해와 달의 움직임을 표시한 천문시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경로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자경로는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데 물의 힘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를 누가 알아내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진자로 확인을 합니다. 진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진자는 동일하게 늘 같은 운동을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거를 유럽에서 어떻게 시계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탈진 장치라는 걸 만들어요. 진자를 톱니바퀴에 연결하는 장치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그 당시에 들어왔지? 그게 굉장히 빨리 들어오는데 정두환이 자명종을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 정두환이 가져온 자명종은 시계가 아니라 타이머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머에 시계가 아니라 타이머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시에 별을 울리는 게 아니라 1시간 뒤에 맞춰놓으면 1시간 뒤에 울리는 타이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을 통해서 이 진자 시계가 들어오게 되니까 일본 통해서. 네, 그래서 위로는 정두환의 자명종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긴 톱니바퀴가 들어오고 밑으로는 진자 장치를 이용한 시계가 들어오니까 야 그럼 여기다가 우리 천문시계 하나 만들까? 자경로도 있는데.
라고 해서 현종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시계를 만들어서 탈진장치까지 들어가 있는 시계를 만듭니다. 서로 그 반쪽짜리 위쪽에서 반쪽짜리 아래쪽에서 반쪽짜리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 전통의 자경루가 바탕으로 옥루와 관련이 있는 천문시계를 만들자. 대박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 세종 때가 가장 탁월하다고 하지만 예. 사실은 현종 때도 굉장히 탁월한 어떤 과학적인 성취를 이뤘고요. 그 배경은 뜻밖에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외부의 과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랑캐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고요. 가끔 보면 되게 희한할 정도로 갑자기 실리적일 때가 있어. 그렇죠. 안 그럴 때는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서운관을 관장하던 정승이 김육이라는 분인데 네. 이 김육이라는 분이 얼마나 실용적이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동법을 전국으로 펼쳤던 굉장히 유능한 정치가인데 굉장히 고집스러운 정치가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토굴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청나라에서 쓰고 있는 시헌역이라고 하는 역법이 네.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 관리들한테 뇌물까지 써가면서 우리나라 관리들을 보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조선에서는 십진법이 아니라 십이진법의 십이진법. 시간과 관련된 역법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그 혼천시계가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천문과 과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은 전통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근데 이 이후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그런 어떤 전통들이 더 발전하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앞으로 저 10,000원짜리를 보실 때 허투루 보지 마시고 쓸 줄만 알았지 뭐. 혼천이 우리가 언제 뭐 들여다봅니까? 그래서 혼천시계 역시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몇 개 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으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혼천이 생각하시면 혼천시계. 그다음에 이 점들을 보면 천상열차 분야도 1,500개의 별이 하늘에서 저렇게 보이는구나. 거기에 또 심지어는 이렇게 은하수까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어떻게 가끔 하늘 좀 보십니까? 별이나. 저는 돼지떼라 가지고요. 네. 하늘을 못 봐요. 돼지띠는 하늘을 못 봐요? 돼지는 하늘을 못 보지 않습니까? 목표 구조상. 받아쓰시죠. 네. 걔는 기분 좋게 끝내려고 이제 사사로운 거 물어봤는데 이거 마지막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MC는 그 하늘 보세요? 전 하늘 자주 봐요. 밤에 밤에.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그런 거 말고. 네. 요즘에 이렇게 막 그런 거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 앱 맞아, 켜가지고 맞아.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 별이 어떤 별이고 맞아 그런 어플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별이고 언제 떠서 언제 지고 그것도 이 클릭하면은 요 별이 뭐 저기 뭐 지름은 몇 킬로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자랑하려고 북극성 찾는 법. 그래서 그 북두칠성하고 카시오페아 이용하면 북극성 금방 찾거든요. 그러니까 북극성을 알면 저쪽이 진짜 북쪽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만 쓰거든. 연애할 때 재미없겠다. 대충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플 켜가지고 정확하게 여기가 북극성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연애를요. 지금 혼자 사시지 않나요? 자,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 미리네가 정답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역사 속 천문 이야기로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선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동상이몽 2에 출연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새신랑입니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이지훈 씨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자, 이지훈 씨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이동휘의 네가 아는 너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포트를 마셔볼래? Oh yeah. 더 느려진 더